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인 오늘까지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가 내일부터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험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해 누적 확진자가 59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늘은 102번째 3.1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원과 행사가 축소된 가운데 광주에서도 기념식이 열립니다. 전남 친환경 바나나가 군에 납품되기로 하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했던 농가의 고민이 덜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접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휴일 동안 중단된 접종은 내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광주 전남에서는 이틀 동안 5,000명 가까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28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건수는 광주 3,274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전남의 접종자는 1,950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았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은 백신을 받은 이후 가급적 닷새 안에 접종하는 게 좋다는 정부 권고가 있었고 또 휴일의 경우 이상 반응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률은 30.1%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요양병원들이 이제 주말에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접종을 진행을 해서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광주 2건, 전남 4건이 보고됐습니다. 이 중 1건은 국소 알러지 반응, 5건은 발열 증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화요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합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수요일인 3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호남권역 접종센터가 마련된 조선대 병원에서 2일에는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보험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5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제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보험사 콜센터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5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는 직원이 46명, 가족과 지인이 1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그제부터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를 축소한 가운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시청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관련 기관 단체장 등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영상 상연 등 행사를 축소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라사랑 유공자 표창은 민족의 정기를 높이고 나라사랑을 계승한 공로로 78살 박순원 씨 등 4명에게 수여될 예정입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제공하자는 건데요.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기본소득 논쟁을 정리해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기본소득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소득을 올리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급여가 부족하면은 양이 안 차실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AI로 일자리까지 줄여준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정부에서 이렇게 아예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본소득을 두고서 여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죠. 네, 2016년도에 청년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우선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예산 조정을 통해 가지고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경기도민 전부에게 그 기본소득금이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의 기본 주택을 아예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권 주자들이다 보니까 대권을 의식한 이제 견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길 수 있지만 바둑을 만든 사람 자체는 못 이길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깔아놓은 이 기본소득 논쟁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 중심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은 시기상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정도 지금 단어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뭔가 좀 근본적인 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는, 민주당 대표는요, 이 신복지체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기본소득 논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증세 문제, 그리고 기존의 복지체계를 수정하는 이런 국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된다라는 그 특징이 가장 주요한데요. 이낙연 대표는 그 기본소득 논쟁이 기존의 복지를 좀 선별적인 복지를 축소하자라는 논쟁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을 해서 기존의 복지체계를 좀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한 겁니다. 근데 뭐 돌봄 교실 같은 경우를 퇴근 시간대까지 늘려서 그 아이 양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꽤나 현실적인 지금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일 텐데요. 기존 사회복지 체계가 축소될 거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증세 논란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아예 허경영 대표처럼 1억 원씩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냐 이렇게 좀 hir난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재원 확보하고 이제 마련이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아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경기도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예산 조정 과정을 거쳐서 1인당 10만 원의 그 기본소득을 최근에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원 마련에는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아마 반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몇몇 나라에서는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이미 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따른 평가는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예, 실제로 이낙연 대표가 기본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알래스카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꾸준히 중단 없이 지급을 하고 있는 나라는 석유 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 알래스카가 유일합니다.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유럽 몇 개 국가에서 그 기본소득을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중단은 됐지만 그 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적인 지표, 건강 상태 개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기 대선 아젠다로 이 기본소득 논쟁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논쟁이 흘러가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소득 논쟁이 국가 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시기상조론으로만 비판하지 말고 이 기회에 다들 경륜이 있으시니까 그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본인들의 식견을 토대로 해서 좀 근본적인 그 조정을 하는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서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의 친환경 바나나가 군인들의 간식으로 공급됩니다. 바나나 농장의 고민이었던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현순 기자입니다.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린 해남군의 농민 김현식 씨의 농장입니다. 작년 1월 바나나 농사를 시작한 뒤 1년여 만에 첫 수확. 바나나가 커가는 내내 판로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4월 말까지 생산될 18톤 전량이 군인들 간식용으로 군납이 결정됐습니다. 네, 이 지역 어디를 가도 바나나 경매 시장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클 뻔했는데 이번에 계기가 돼가지고 전남의 바나나 농장은 해남을 중심으로 강진과 진도, 완도 등 모두 7개 농가. 무농약 바나나라는 특장점이 있지만 수입산 바나나보다 2~3배 비싸 가격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농가별로 수확철이 2~3달에 그쳐 연중 안정적 생산이 어려워 소규모 판매에 기대해야 했습니다. 농협은 정식 이후 1년 뒤 수확하는 바나나의 특성을 고려해 바나나 정식 시기와 수확기를 조율하고 연중 생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군납에 이어 수도권 학교급식, 대형 마트 등으로의 공급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재배하는 농가를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런 회의도 하고 재배기술 전달 교육도 같이 하면서 작기 조절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집중 출하하는 농가가 있고 또 지금 겨울철에 출하되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2018년 2,900여 제곱미터였던 전남의 바나나 재배 면적은 불과 3년 사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신안에서도 1헥타르 규모의 대규모 바나나 농장이 추진되는 등 전남이 바나나의 주산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에서 나주, 광주에서 화순을 잇는 철도를 신설해 기존 광주 지하철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하철 상무역에서 호남선 나주역을 거쳐 평동역으로 순환하는 나주-광주 노선과 지하철 소태역에서 화순읍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됩니다. 전라남도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나주 혁신도시 등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노선안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산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시작했다며 관련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2024년 하반기에는 준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국비 등 사업비 370억 원을 투입해 남부대학교 8,755제곱미터 부지에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운동장 형태로만 남아있는 광주 남구 사직공원에 야외 상설 공연장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설계 시작을 목표로 광주 남구 사직공원 3,200제곱미터 부지에 190억 원을 들여 최대 관객 9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을 2023년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림동 인근에 130면의 주차장도 만들 계획인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가 없는 날엔 방문객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기업 명단에 우리나라 기업 포스코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포스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포항 MBC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관계기업과 합작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년기후 긴급행동과 세계시민선언, 녹색당은 지난 1997년부터 포스코가 군부 기업인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독점 기업과 협업하여 얻은 막대한 수익이 미얀마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강파는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해 도금 컬러 공장을 양곤에서 24년째 운영 중입니다. 국제 엠네스티도 미얀마 인권 침해에 자금을 대는 주요 기업을 조사했는데 포스코가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와 지원은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권력 유지에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포스코가 그런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화 역군 약간 이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국영기업에 준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좀 온상인데다가 포스코 강파는 미얀마에서 자본금 200억 원 규모의 도금 컬러 공장을 포스코 70%, 미얀마 경제지주사 30%의 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특정 군부 세력을 돕기 위한 목적의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 석방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이런 불법 행위를 잡아내고 각종 안전사고 대응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대전 MBC 문은선 기자입니다.
몰카 촬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영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에 경고음과 함께 팝업 화면이 뜹니다. 영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바로 적발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도시철도에 적용한 인공지능 AI CCTV 안전 시스템입니다. 즉 학습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실시하는 이미지다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학습 상태가 완료가 되면 어떠한 특정 기존의 CCTV더라도 이제 화질의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모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 AI가 도시철도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촬영을 감지해내고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넘어짐 사고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나 시각장애인의 움직임 등 13가지 동작을 꼼꼼하게 읽어냅니다. 현재 정확도는 80%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면 실시간으로 100% 감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사물 인터넷 센서를 기계나 시설물에 설치하면 AI가 실시간으로 고장이나 이상 징후를 분석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분야에서도 이 시스템이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 차량에도 적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우선 도시철도 대전역과 시청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다른 역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율촌 제1산단이 산단 지정 29년 만에 사실상 분양이 마무리됐습니다.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전남 동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산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율촌 제1산단은 1994년 8월 현대자동차와 산단 대행 개발 계약이 체결되면서 그해 12월에 착공했지만 IMF 이후 현대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2006년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역이 3개 지자체에 중복돼 있어 행정 지원에 난관이 많았고 조선업 등의 경기 침체로 주력 산업인 철강과 금속 분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조 2,56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15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율촌 제1산단은 총 분양 면적 632만 제곱미터 가운데 MOU 체결된 것을 포함해 591만 제곱미터가 분양돼 93.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단 지정 29년 만에 사실상 분양이 마무리된 겁니다. 특히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친환경 핵심 산업인 2차전지 클러스터와 블루에너지 프로젝트인 해상풍력발전 주요 자재 생산 기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율촌 제1산단은 18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8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광양경제청은 현재 율촌 제2, 제3산단과 황금산단, 세풍산단, 해룡산단 등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추가 산단 조성과 함께 관련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세풍, 황금산단 등과 연계해 기능성 화학과 금속 소재 등 제조업 기업을 통한 광양항 물동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 세대를 거쳐 조성된 율촌 제1산단은 산업구조 다변화 시대에 적응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영암 지역에는 그동안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영암군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앞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했었던 영암읍의 한 병원. 경영난 등 때문에 지난 2016년 이후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영암군 보건소가 야간과 공휴일 당직 의료기관 역할을 했지만 중증 응급 환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말 병원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고 새롭게 재운영에 들어갔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응급실 운영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다행히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영암 지역 응급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과 영암한국병원은 최근 군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의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희 영암한국병원은 일개급과 105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암 군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의 첫걸음으로 병원 응급실 운영이 재개됩니다. 영암군은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년에 8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련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이를 지도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암군에 응급의료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한국병원과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로 꼽혔던 영암군이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병원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한층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나주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국외 출장 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국외 출장 여비로 편성된 예산 8,4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고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외 출장 여비 반납은 지난해 6,300만 원을 반납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전라남도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하나로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 공부에 일본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따로 뽑아 정리한 뒤 2월부터 일제 정비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일제 강압으로 창씨 개명한 한국인 명의의 부동산과 함께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 명의의 부동산이 포함돼 있습니다.